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진 웹스터의 소설 키다리 아저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존 그리어 고아원을 떠나 낯선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던 주디가 어느덧 대학의 가장 높은 학년인 4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주디가 진짜 어른이자 작가로 독립하는 과정과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미지의 후원자 키다리 아저씨의 진짜 정체를 마주하게 되는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그럼 가을 낙엽이 뒹구는 캠퍼스에서 마지막 학년을 시작하는 주디의 이야기부터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록 윌로우 농장에서의 세 번째 여름방학을 마치고 저는 마침내 대학의 최고 학년인 4학년이 되었습니다. 캠퍼스에 도착하자마자 4학년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특권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기숙사에서 가장 전망이 좋고 넓은 코너방을 배정받았고 밤 10시 소등규칙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원한다면 밤을 새워 책을 읽거나 글을 써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온전한 자유를 얻은 것이죠. 수업의 수준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경제학과 천문학 그리고 철학 심화과정을 수강했습니다. 특히 천문학 수업에서는 매주 밤마다 학교 천문대에 올라가 거대한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과 토성의 고리를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죠. 고아원에서 남이 입던 헌옷을 입고 마루를 닦던 소녀가 우주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4학년 대학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끔은 저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했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첫 번째 일요일 저녁,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아저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 드디어 4학년이 되었어요. 대학에서 가장 높은 학년이 되었다는 건 정말 근사한 일이에요. 이제 아무도 저에게 밤 10시에 불을 끄라고 잔소리하지 않거든요. 이번 학기에는 철학과 천문학을 듣고 있어요. 어젯밤에는 천문대에서 커다란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찰했는데 목성에 달이 4개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답니다.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보고 나니까 제가 그동안 고아원에서 겪었던 슬픔이나 대학에서 했던 사소한 고민들이 정말 먼지처럼 작게 느껴졌어요. 셀리와 줄리아도 모두 각자의 전공 수업으로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셋은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각자 배운 경제학이나 생물학 이론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인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아이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무서웠는데 이제는 제가 제일 목소리를 높여서 제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당당한 4학년, 주디 에버돌림. 4학년 생활은 겉보기엔 여유로웠지만 사실 저는 밤마다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비밀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진짜 장편 소설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2학년 때 썼던 상류층의 가짜 로맨스 소설이 거절당한 이후 저는 제가 진짜로 겪고 느낀 이야기만을 쓰겠다고 결심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장소, 존 그리어 고아원을 소설의 배경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 이름이나 고아원의 진짜 이름을 그대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97명의 아이들이 북적거리는 우울한 식당, 똑같은 체크무늬 원복을 입고 마루를 닦아야 했던 일상, 그리고 날카로운 원장님의 잔소리 같은 디테일들은 오직 저만이 쓸 수 있는 생생한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밤 10시가 넘어 룸메이트들이 모두 잠들고 나면 조용히 초록색 가시 달린 책상 램프를 켜고 타자기 앞에 앉아 맹렬하게 원고를 써내려갔습니다. 과거에 우울했던 기억들을 소설 속 문장으로 옮길 때마다 신기하게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고아원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몇 달에 걸친 작업 끝에 원고가 절반 정도 완성되었을 무렵,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에게만 몰래 털어놓을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저 지금 진짜 장편 소설을 쓰고 있답니다. 밤에 아이들이 다 자고 나면 혼자 깨어서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이번 소설의 배경은 바로 존 그리어 고아원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고 끔찍해서 어떻게든 숨기려고만 했었잖아요. 그런데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나니 제가 그곳에서 보낸 18년의 세월이 글을 쓰기 위한 아주 훌륭하고 특별한 재료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들 평범한 집에서 부모님과 자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한 거니까요. 우울한 수요일의 시찰과 눅눅한 오트밀죽 이야기를 아주 유쾌하고 재미있게 적어 내려가고 있답니다. 원고를 절반쯤 썼는데 제가 봐도 꽤 그럴듯해요. 이 소설을 무사히 다 완성해서 출판하게 되면 제가 아저씨에게 진 빚을 단번에 갚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원고가 다 완성될 때까지 셀리와 줄리아에게도 절대 비밀로 할 거예요. 타자기 잉크가 묻은 손으로 주디 올림. 눈이 발목까지 쌓인 12월의 어느 맑은 오후,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저를 1층 응접실로 불렀습니다. 줄리아는 도서관에 있고 셀리도 외출을 한 상태라 저를 찾아올 손님이 없을 텐데 하고 의아해하며 내려가 보니 응접실 소파에는 두꺼울 겨울 코트를 입은 저비스 펜들턴 삼촌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록 윌로우 농장에서 셀리의 오빠인 지미 맥브라이드 문제로 갑자기 화를 내고 뉴욕으로 떠나버린 이후 반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때 차갑고 예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저비스 삼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밝고 다정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 주디. 이 근처에 사업차 들렀다가 조카들 얼굴이나 볼까 하고 왔지. 줄리아가 도서관에 있어서 곧바로 올 수 없다고 하자 삼촌은 오히려 잘 됐다며 저에게 함께 캠퍼스를 걷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두꺼운 털장갑을 끼고 눈이 소복하게 쌓인 학교의 교정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삼촌은 저에게 4학년의 학업은 어떤지, 새로 읽은 책은 무엇인지 세세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천문학 수업에서 본 별자리 이야기와 몰래 쓰고 있는 장편소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신나게 떠들었죠. 삼촌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크게 웃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날카롭고 유용한 문학적 조언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삼촌과 나란히 걸었던 차가운 겨울 공기와 따뜻한 차 한 잔의 기억은 꽤 오랫동안 가슴에 남았습니다. 삼촌이 뉴욕으로 돌아간 그날 저녁, 저는 조금 들뜬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나의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오늘 오후에 저비스 삼촌이 학교에 놀러 오셨어요. 줄리아가 도서관에 있어서 제가 대신 삼촌을 모시고 캠퍼스를 구경시켜 드렸답니다.
지난 여름에 농장에서는 셀리의 오빠 문제로 갑자기 화를 내고 가버리셔서 다시 뵈면 조금 어색할 줄 알았는데 삼촌은 예전처럼 아주 유쾌하고 다정하셨어요. 우리는 눈 쌓인 운동장을 걸으면서 최근에 읽은 철학책들에 대해 아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저비스 삼촌은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업가일 텐데 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으세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척척 알아듣고 재미있게 맞장구를 쳐주시거든요. 살면서 저비스 삼촌처럼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아저씨도 저비스 삼촌처럼 키도 크고 책도 많이 읽으셨겠죠? 저는 가끔 아저씨와 저비스 삼촌의 모습이 아주 비슷할 거라고 상상하곤 해요. 삼촌과 캠퍼스를 걷는 동안 왠지 아저씨와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아 든든하고 좋았답니다. 얼었던 손을 녹이며 주디 올림. 눈 내리던 겨울이 지나고 캠퍼스 곳곳에 벚꽃이 만발한 4학년의 5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길고 길었던 비밀 프로젝트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매일 밤 타자기를 두드리며 써내려갔던 저의 첫 번째 장편소설 원고를 완벽하게 탈구한 것입니다. 존 그리어 고어원을 배경으로 한 이 이야기의 원고는 책상 위에 쌓아두니 무려 4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두툼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마침표를 찍은 뒤 혹시라도 원고가 구겨질까봐 아주 두껍고 빳빳한 갈색 서류 봉투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가장 권위 있는 출판사의 주소를 또박또박 적어 우체국으로 향했죠. 출판사에 원고를 접수하고 돌아오는 길, 4년 전 낡은 고리짝 트렁크 하나만 들고 이 캠퍼스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기숙사로 돌아오자마자 상기된 얼굴로 아저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 드디어 장편소설 원고를 다 썼어요. 오늘 오후에 우체국에 가서 뉴욕에 있는 출판사로 아주 두툼한 원고 뭉치를 우편으로 보내고 오는 길이에요. 2학년 때 썼던 엉터리 로맨스 소설이 거절당했을 때는 정말 펑펑 울었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아주 차분해요.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제가 가장 잘하는 진짜 고아원 이야기를 썼기 때문일 거예요. 혹시라도 출판사에서 또 거절당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음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원고를 읽고 답장을 주기까지는 한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졸업시험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저의 첫 번째 진짜 소설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세요. 주디 올림. 원고를 보내고 난 뒤 학교는 온통 4학년들의 졸업식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저 역시 졸업식 날 입을 하얀색 드레스를 맞추고 4년 동안 정들었던 기숙사 방의 짐들을 하나둘 트렁크에 챙겨넣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을 떠날 때 제 전 재산이었던 낡은 구두와 원복 한 벌은 어느새 전공서적과 예쁜 드레스들로 가득 찬 묵직한 트렁크 3개로 불어나 있었죠. 룸메이트인 셀리와 줄리아는 졸업식 날 찾아올 가족들을 위해 학교 근처에 호텔을 예약하고 식당을 알아보느라 바빴습니다.
그 들뜬 모습을 보며 저는 4년 동안 한 번도 제 앞에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저의 유일한 가족, 키다리 아저씨가 떠올랐습니다. 학비 상환 문제로 또 여름방학 계획 문제로 아저씨와 다투기도 했지만 졸업식이라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무대만큼은 꼭 아저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졸업식 공식 초대장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나의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다음 주 수요일이면 드디어 제 졸업식이에요. 셀리의 가족들도 전부 오고 줄리안의 집에서도 저비스 삼촌을 포함해서 가족들이 모두 축하하러 온대요. 다들 가족들에게 줄 초대장을 나누어 주느라 바쁜데 저한테는 이 세상에 초대장을 보낼 사람이 딱 한 명, 아저씨뿐이에요. 아저씨, 이번 졸업식에는 꼭 와주시면 안 될까요? 무대 위에서 학장님께 졸업장을 받는 제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4년 전 무식했던 고아 소녀가 아저씨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대학생으로 컸다는 걸 아저씨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무대 위에서 저를 찾아보세요.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제일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일 테니까요. 행사가 끝난 뒤에 저를 모른 척하고 그냥 돌아가셔도 좋아요. 그저 아저씨가 객석 어딘가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든든할 것 같아요. 꼭 와주세요, 아저씨.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디 올림. 마침내 6월의 눈부신 햇살과 함께 대망의 졸업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캠퍼스는 졸업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화려한 옷차림의 가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줄리아의 가족석에는 저비스 삼촌이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셀리의 오빠인 지미 맥브라이드도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새하얀 졸업식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학장님으로부터 4학년 과정을 무사히 마쳤다는 졸업장을 건네받는 그 순간 저는 객석의 수많은 인파 속에서 쉴 새 없이 아저씨를 찾았습니다. 혹시 저기 뒤편에 기대서 있는 키 큰 신사가 아저씨일까? 아니면 저쪽 나무 밑에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계신 분일까?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졸업식이 모두 끝나고 텅 빈 기숙사 방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저씨로 짐작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기숙사 방에 돌아와 보니 제 책상 위에는 아저씨가 보낸 커다란 장미꽃 바구니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끝내 오지 않으셨다는 실망감과 섭섭함에 하마터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죠. 저는 짐을 마저 싸며 4년 동안 정들었던 책상 앞에 마지막으로 앉았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가 보내주신 아름다운 장미꽃은 방금 잘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 위에서 무사히 졸업장을 받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저씨가 오지 않으셔서 저 아주 조금 슬펐답니다. 객석에 앉아있는 키 큰 남자분들을 볼 때마다 혹시 아저씨일까봐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끝내 오지 않으실 거면서 왜 사람을 이렇게 기대하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서운한 마음은 여기까지 할게요. 만약 아저씨가 그 우울한 수요일에 저를 종그리어 고아원에서 꺼내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빛나는 졸업장도 셀리와 줄리아 같은 멋진 친구들도 제 인생에 없었을 테니까요. 지난 4년 동안 부족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인내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는 내일 아침 짐을 모두 챙겨서 다시 코네티컷의 록 윌로우 농장으로 떠납니다. 이제 정말 학생이 아니라 진짜 어른으로서 세상에 부딪혀 볼 생각이에요. 농장에 도착하면 다시 편지할게요. 졸업생 주디 올림. 졸업식을 마치고 록 윌로우 농장으로 돌아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제 앞으로 온 우편물 하나가 농장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아저씨의 비서인 패턴슨 씨였죠. 봉투 안에는 아주 짧은 축하 메시지와 함께 무려 $1000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적힌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저에게 보내는 아주 특별한 졸업 선물이었습니다. $1000면 제가 1년 내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하게 글만 쓰며 지낼 수 있는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수표를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굳힌 뒤 수표를 다시 봉투에 집어넣어 반송할 준비를 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가 보내주신 $1000짜리 졸업선물 수표는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이 편지와 함께 수표는 다시 돌려보냅니다. 저에게 이렇게 큰 돈은 과분하거든요. 고아원 출신인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훌륭하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아저씨가 제게 주신 선물은 이미 차고 넘쳐요. 저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으니 스스로 땀 흘려 돈을 벌고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아저씨의 돈을 더 받게 되면 저는 영원히 아저씨의 온실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아저씨의 다정한 마음만은 제 가슴속에 깊이 간직할게요. 건방지다고 화내지 마시고 제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저는 이번 여름 동안 농장에서 틈틈이 다른 아이들의 공부를 돕는 가정교사 일도 하면서 열심히 독립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주디 올림. 여름이 깊어가던 8월의 어느 날, 록 윌로우 농장에 아주 익숙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비스 펜들턴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은 늦여름 내내 농장에 머물며 저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말을 타고 들판을 달렸고 언덕에 앉아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촌이 갑자기 아주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이죠. 삼촌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던 저에게는 꿈만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삼촌의 청혼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저는 펜들턴 가문처럼 훌륭한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삼촌의 깐깐한 가족들이 제가 부모도 모르는 종그리어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 삼촌은 엄청난 비난과 상처를 받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차마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진짜 이유를 밝히지 못한 채 그저 삼촌과 결혼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삼촌은 제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거절한다고 굳게 오해하고는 아주 창백하고 슬픈 얼굴로 빗속을 뚫고 농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아저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 오늘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어요. 저비스 삼촌이 저에게 결혼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거절해버렸거든요. 사실 저도 삼촌을 아주 많이 사랑해요. 하지만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뻔뻔하게 숨기고 펜들턴 가문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 입으로 저는 버려진 고아입니다 라고 말할 용기도 나지 않았고요. 삼촌은 제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거절한 줄 알고 깊은 상처를 받은 채 떠나셨어요. 비가 쏟아지는데 삼촌이 마차를 타고 멀어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고아라는 제 출신이 이렇게 원망스러웠던 적은 처음이에요. 아저씨, 저 지금 너무 슬프고 괴로워요. 삼촌이 곁에 없으니까 농장 전체가 텅 빈 것만 같아요. 주디 올림. 저비스 삼촌이 떠나고 2달 동안 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아침,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지난 봄에 뉴욕의 출판사로 보냈던 제 첫 번째 장편소설에 대한 답장이었죠. 봉투 안에는 출판사 편집장이 쓴 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소설이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며 출판을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책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잡지 연재권이 팔렸다며 선인세 명목으로 무려 $1,000짜리 수표를 함께 보내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쓴 진짜 소설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데다 제 힘으로 거액의 돈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삼촌을 떠나보낸 슬픔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에도 아주 오랜만에 벅찬 환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출판사의 $1,000짜리 수표를 아저씨의 봉투에 고스란히 옮겨 담았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 드디어 해냈어요. 출판사에서 제 장편 소설을 책으로 내겠대요. 심지어 선인세로 $1,000짜리 수표를 보내왔어요. 제가 제 머리와 노력으로 진짜 큰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저는 출판사에서 받은 이 $1,000 수표를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저씨께 보낼게요. 지난 4년 동안 아저씨가 저를 위해 대학에 내주셨던 학비와 기숙사비의 첫 번째 빚 상환금이에요. 그동안 저를 믿고 묵묵히 투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종그리어 고아원의 제루샤가 마침내 진짜 작가로 완벽하게 자립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저씨, 성공의 기쁨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요. 저비스 삼촌은 제가 거절한 뒤로 한 번도 연락이 없으세요. 비를 맞고 돌아가신 뒤 아주 심한 폐렴에 걸렸다는 소식만 줄리아를 통해 전해 들었답니다. 차라리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고 솔직하게 다 말해버릴 걸 그랬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미치도록 후회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주디 에버돌림. 저비스 삼촌이 심한 폐렴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한 거절이 얼마나 바보 같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며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웠죠.
그러던 중 패터슨 씨로부터 한 통의 아주 다급하고 짧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언제나 건조했던 비서의 타자기 글씨 대신 무언가 흔들리고 다급한 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미스 씨께서 몹시 편찮으십니다. 귀하를 만나고 싶어 하시니 내일 오후 4시 반까지 뉴욕 메디슨 애비뉴의 저택으로 오십시오. 19년 평생 한 번도 얼굴을 뵙지 못했던 미지의 후원자, 저의 키다리 아저씨를 마침내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삼촌은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고 저를 키워주신 은인인 아저씨마저 중병에 걸리셨다니 세상이 온통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죠. 저는 뉴욕으로 떠나기 전날 밤 짐을 싸다 말고 떨리는 손으로 아저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패턴슨 씨의 편지를 받고 너무 놀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몹시 편찮으시다니 대체 어디가 얼마나 아프신 거예요? 그동안 제가 학비 문제로 고집을 부리고 퉁명스럽게 굴었던 것들이 떠올라서 너무 죄송해요. 내일 오후에 메디슨 애비뉴로 갈게요. 아저씨를 처음 뵙게 되는 순간을 평생 상상하고 기다려왔는데 그게 아저씨가 아프신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저는 요즘 너무 슬프고 괴로워요. 저비스 삼촌도 많이 아프시거든요. 제가 바보처럼 제 출신을 부끄러워하느라 삼촌의 청혼을 거절해버렸고 삼촌은 빗속을 뚫고 돌아가시다가 그만 심한 폐렴에 걸리셨대요. 만약 삼촌이 이대로 잘못되신다면 저는 평생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아저씨, 내일 뵈러 갈 테니까 부디 그때까지 조금만 기운을 내주세요. 꼭 뵙고 제 목소리로 직접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주디 올림. 다음 날 오후 저는 뉴욕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제 심장도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뉴욕역에 도착해 마차를 타고 도착한 메디슨 애비뉴의 저택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한 갈색 돌집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커다란 참나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중한 차림의 나이든 집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확인하고는 아무 말 없이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두꺼운 카펫이 깔린 2층 복도를 지나 집사는 어느 커다란 서재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주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십시오, 아가씨. 방 안은 커튼이 반쯤 쳐져 있어 약간 어두웠고 커다란 벽난로 속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빛만이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로 앞에 깊고 커다란 안락의자에는 담요를 무릎에 덮은 채 창밖을 바라보는 한 키 큰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의자에 앉아있던 남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백하고 야윈 얼굴, 깊게 팬 눈가.
하지만 저를 바라보며 아주 다정하고 장난스럽게 미소 짓는 그 눈빛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바로 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저비스 삼촌?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비스 펜들턴. 룸메이트의 삼촌이자 록 윌로우 농장에서 함께 책을 읽었던 사람. 그리고 제가 어리석게도 청혼을 거절했던 바로 그 남자가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 나의 꼬마 제루샤가 왔구나.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지난 4년 동안의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우울한 수요일 복도에 비쳤던 다리가 긴 그림자. 제가 셀린의 여름 캠프에 가는 것을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 유럽 여행 대신 록 윌로우 농장으로 저를 보냈던 이유. 그리고 저의 모든 일상과 편지를 알고 있었던 단 한 사람. 저의 후원자 존 스미스 씨와 저비스 삼촌, 그리고 키다리 아저씨는 처음부터 모두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삼촌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삼촌은 창백하고 마른 손을 뻗어 제 뺨에 묻은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어떤 말도 필요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울고 또 웃었습니다. 그날 밤 메디슨 애비뉴 저택의 손님방에 누워 저는 제 생애 첫 번째 진짜 러브레터를 쓰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나의 키다리 아저씨이자 저비스 삼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방금 전 당신과 서재에서 인사를 나누고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설명이 돼요. 아저씨가 왜 그렇게 지미 맥브라이드를 싫어하셨는지, 왜 저를 펜들턴 가문의 소유인 록 윌로우 농장으로만 보내셨는지. 아저씨는 정말 끔찍한 독재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독재자가 바로 저비스 당신이었다는 사실이 미치도록 기쁘고 다행스러워요. 제가 왜 당신의 청혼을 거절했었는지 말씀드렸죠? 저는 고아원 출신이라는 제 처지가 당신의 훌륭한 배경에 누가 될까봐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감추고 싶어 했던 제 밑바닥 시절을 당신은 1학년 때부터 전부 다 알고 계셨다니. 제가 얼마나 엉터리 로맨스 소설을 썼고 수학에서 어떻게 낙제했는지, 제 부끄러운 과거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당신이라니.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당신의 병은 제가 책임지고 간호해서 완벽하게 낫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제 평생을 다 바쳐서 당신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커다란 사랑에 꼭 보답할 거예요. 고아원 소녀 제루샤를 훌륭한 대학생 주디로 만들어주신 분도, 그리고 사랑받는 여자로 만들어주신 분도 모두 다 아저씨니까요. 첫 번째 진짜 러브레터를 쓰며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주디 올림. 어둡고 우울했던 고아원 복도에서 시작된 작은 소녀의 편지는 이렇게 뉴욕의 커다란 저택에서 따뜻한 러브레터가 되어 완벽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 던져졌던 주디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수하고 부딪히고 때로는 엉뚱한 고집을 부리며 자신만의 온전한 길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과 자립이라는 두 가지 기적을 모두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냈죠. 존 그리어 고아원의 낡은 옷에서부터 졸업식 날에 새하얀 드레스를 거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까지 주디 에버시 보여준 당차고 빛나는 발걸음이 여러분의 귓가에도 오랫동안 기분 좋은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디가 느꼈을 메디슨 애비뉴 저택의 따뜻한 벽난로 온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포근하게 닿기를 바라며 오늘 밤도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진 웹스터의 소설 키다리 아저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존 그리어 고아원을 떠나 낯선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던 주디가 어느덧 대학의 가장 높은 학년인 4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주디가 진짜 어른이자 작가로 독립하는 과정과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미지의 후원자 키다리 아저씨의 진짜 정체를 마주하게 되는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그럼 가을 낙엽이 뒹구는 캠퍼스에서 마지막 학년을 시작하는 주디의 이야기부터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록 윌로우 농장에서의 세 번째 여름방학을 마치고 저는 마침내 대학의 최고 학년인 4학년이 되었습니다. 캠퍼스에 도착하자마자 4학년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특권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기숙사에서 가장 전망이 좋고 넓은 코너방을 배정받았고 밤 10시 소등규칙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원한다면 밤을 새워 책을 읽거나 글을 써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온전한 자유를 얻은 것이죠. 수업의 수준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경제학과 천문학 그리고 철학 심화과정을 수강했습니다. 특히 천문학 수업에서는 매주 밤마다 학교 천문대에 올라가 거대한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과 토성의 고리를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죠. 고아원에서 남이 입던 헌옷을 입고 마루를 닦던 소녀가 우주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4학년 대학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끔은 저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했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첫 번째 일요일 저녁,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아저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 드디어 4학년이 되었어요. 대학에서 가장 높은 학년이 되었다는 건 정말 근사한 일이에요. 이제 아무도 저에게 밤 10시에 불을 끄라고 잔소리하지 않거든요. 이번 학기에는 철학과 천문학을 듣고 있어요. 어젯밤에는 천문대에서 커다란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찰했는데 목성에 달이 4개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답니다.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보고 나니까 제가 그동안 고아원에서 겪었던 슬픔이나 대학에서 했던 사소한 고민들이 정말 먼지처럼 작게 느껴졌어요. 셀리와 줄리아도 모두 각자의 전공 수업으로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셋은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각자 배운 경제학이나 생물학 이론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인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아이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무서웠는데
이제는 제가 제일 목소리를 높여서 제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당당한 4학년, 주디 에버돌림. 4학년 생활은 겉보기엔 여유로웠지만 사실 저는 밤마다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비밀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진짜 장편 소설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2학년 때 썼던 상류층의 가짜 로맨스 소설이 거절당한 이후 저는 제가 진짜로 겪고 느낀 이야기만을 쓰겠다고 결심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장소, 존 그리어 고아원을 소설의 배경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 이름이나 고아원의 진짜 이름을 그대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97명의 아이들이 북적거리는 우울한 식당, 똑같은 체크무늬 원복을 입고 마루를 닦아야 했던 일상, 그리고 날카로운 원장님의 잔소리 같은 디테일들은 오직 저만이 쓸 수 있는 생생한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밤 10시가 넘어 룸메이트들이 모두 잠들고 나면 조용히 초록색 가시 달린 책상 램프를 켜고 타자기 앞에 앉아 맹렬하게 원고를 써내려갔습니다. 과거에 우울했던 기억들을 소설 속 문장으로 옮길 때마다 신기하게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고아원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몇 달에 걸친 작업 끝에 원고가 절반 정도 완성되었을 무렵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에게만 몰래 털어놓을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저 지금 진짜 장편 소설을 쓰고 있답니다. 밤에 아이들이 다 자고 나면 혼자 깨어서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이번 소설의 배경은 바로 존 그리어 고아원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고 끔찍해서 어떻게든 숨기려고만 했었잖아요. 그런데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나니 제가 그곳에서 보낸 18년의 세월이 글을 쓰기 위한 아주 훌륭하고 특별한 재료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들 평범한 집에서 부모님과 자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한 거니까요. 우울한 수요일의 시찰과 눅눅한 오트밀죽 이야기를 아주 유쾌하고 재미있게 적어 내려가고 있답니다. 원고를 절반쯤 썼는데 제가 봐도 꽤 그럴듯해요. 이 소설을 무사히 다 완성해서 출판하게 되면 제가 아저씨에게 진 빚을 단번에 갚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원고가 다 완성될 때까지 셀리와 줄리아에게도 절대 비밀로 할 거예요. 타자기 잉크가 묻은 손으로 주디 올림. 눈이 발목까지 쌓인 12월의 어느 맑은 오후,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저를 1층 응접실로 불렀습니다. 줄리아는 도서관에 있고 셀리도 외출을 한 상태라 저를 찾아올 손님이 없을 텐데 하고 의아해하며 내려가 보니 응접실 소파에는 두꺼울 겨울 코트를 입은 저비스 펜들턴 삼촌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록 윌로우 농장에서 셀리의 오빠인 지미 맥브라이드 문제로 갑자기 화를 내고 뉴욕으로 떠나버린 이후 반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때 차갑고 예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저비스 삼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밝고 다정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 주디. 이 근처에 사업차 들렀다가 조카들 얼굴이나 볼까 하고 왔지. 줄리아가 도서관에 있어서 곧바로 올 수 없다고 하자
삼촌은 오히려 잘 됐다며 저에게 함께 캠퍼스를 걷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두꺼운 털장갑을 끼고 눈이 소복하게 쌓인 학교의 교정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삼촌은 저에게 4학년의 학업은 어떤지, 새로 읽은 책은 무엇인지 세세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천문학 수업에서 본 별자리 이야기와 몰래 쓰고 있는 장편소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신나게 떠들었죠. 삼촌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크게 웃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날카롭고 유용한 문학적 조언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삼촌과 나란히 걸었던 차가운 겨울 공기와 따뜻한 차 한 잔의 기억은 꽤 오랫동안 가슴에 남았습니다. 삼촌이 뉴욕으로 돌아간 그날 저녁, 저는 조금 들뜬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나의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오늘 오후에 저비스 삼촌이 학교에 놀러 오셨어요. 줄리아가 도서관에 있어서 제가 대신 삼촌을 모시고 캠퍼스를 구경시켜드렸답니다. 지난 여름에 농장에서는 셀리의 오빠 문제로 갑자기 화를 내고 가버리셔서 다시 뵈면 조금 어색할 줄 알았는데 삼촌은 예전처럼 아주 유쾌하고 다정하셨어요. 우리는 눈 쌓인 운동장을 걸으면서 최근에 읽은 철학책들에 대해 아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저비스 삼촌은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업가일 텐데 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으세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척척 알아듣고 재미있게 맞장구를 쳐주시거든요. 살면서 저비스 삼촌처럼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아저씨도 저비스 삼촌처럼 키도 크고 책도 많이 읽으셨겠죠? 저는 가끔 아저씨와 저비스 삼촌의 모습이 아주 비슷할 거라고 상상하곤 해요. 삼촌과 캠퍼스를 걷는 동안 왠지 아저씨와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아 든든하고 좋았답니다. 얼었던 손을 녹이며 주디 올림. 눈 내리던 겨울이 지나고 캠퍼스 곳곳에 벚꽃이 만발한 4학년의 5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길고 길었던 비밀 프로젝트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매일 밤 타자기를 두드리며 써내려갔던 저의 첫 번째 장편소설 원고를 완벽하게 탈구한 것입니다. 존 그리어 고어원을 배경으로 한 이 이야기의 원고는 책상 위에 쌓아두니 무려 4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두툼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마침표를 찍은 뒤 혹시라도 원고가 구겨질까봐 아주 두껍고 빳빳한 갈색 서류 봉투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가장 권위 있는 출판사의 주소를 또박또박 적어 우체국으로 향했죠. 출판사의 원고를 접수하고 돌아오는 길, 4년 전 낡은 고리짝 트렁크 하나만 들고 이 캠퍼스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기숙사로 돌아오자마자 상기된 얼굴로 아저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 드디어 장편소설 원고를 다 썼어요. 오늘 오후에 우체국에 가서 뉴욕에 있는 출판사로 아주 두툼한 원고 뭉치를 우편으로 보내고 오는 길이에요. 2학년 때 썼던 엉터리 로맨스 소설이 거절당했을 때는 정말 펑펑 울었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아주 차분해요.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제가 가장 잘하는 진짜 고아원 이야기를 썼기 때문일 거예요.
혹시라도 출판사에서 또 거절당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음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원고를 읽고 답장을 주기까지는 한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졸업시험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저의 첫 번째 진짜 소설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세요. 주디 올림. 원고를 보내고 난 뒤 학교는 온통 4학년들의 졸업식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저 역시 졸업식 날 입을 하얀색 드레스를 맞추고 4년 동안 정들었던 기숙사 방의 짐들을 하나둘 트렁크에 챙겨넣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을 떠날 때 제 전 재산이었던 낡은 구두와 원복 한 벌은 어느새 전공서적과 예쁜 드레스들로 가득 찬 묵직한 트렁크 3개로 불어나 있었죠. 룸메이트인 셀리와 줄리아는 졸업식 날 찾아올 가족들을 위해 학교 근처에 호텔을 예약하고 식당을 알아보느라 바빴습니다. 그 들뜬 모습을 보며 저는 4년 동안 한 번도 제 앞에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저의 유일한 가족, 키다리 아저씨가 떠올랐습니다. 학비 상환 문제로 또 여름방학 계획 문제로 아저씨와 다투기도 했지만 졸업식이라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무대만큼은 꼭 아저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졸업식 공식 초대장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나의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다음 주 수요일이면 드디어 제 졸업식이에요. 셀리의 가족들도 전부 오고 줄리안네 집에서도 저비스 삼촌을 포함해서 가족들이 모두 축하하러 온대요. 다들 가족들에게 줄 초대장을 나누어 주느라 바쁜데 저한테는 이 세상에 초대장을 보낼 사람이 딱 한 명, 아저씨뿐이에요. 아저씨, 이번 졸업식에는 꼭 와주시면 안 될까요? 무대 위에서 학장님께 졸업장을 받는 제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4년 전 무식했던 고아 소녀가 아저씨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대학생으로 컸다는 걸 아저씨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무대 위에서 저를 찾아보세요.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제일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일 테니까요. 행사가 끝난 뒤에 저를 모른 척하고 그냥 돌아가셔도 좋아요. 그저 아저씨가 객석 어딘가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든든할 것 같아요. 꼭 와주세요, 아저씨.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디 올림. 마침내 6월의 눈부신 햇살과 함께 대망의 졸업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캠퍼스는 졸업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화려한 옷차림의 가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줄리아의 가족석에는 저비스 삼촌이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셀리의 오빠인 지미 맥브라이드도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새하얀 졸업식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학장님으로부터 4학년 과정을 무사히 마쳤다는 졸업장을 건네받는 그 순간 저는 객석의 수많은 인파 속에서 쉴 새 없이 아저씨를 찾았습니다. 혹시 저기 뒤편에 기대서 있는 키 큰 신사가 아저씨일까? 아니면 저쪽 나무 밑에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계신 분일까?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졸업식이 모두 끝나고 텅 빈 기숙사 방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저씨로 짐작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기숙사방에 돌아와 보니 제 책상 위에는 아저씨가 보낸 커다란 장미꽃 바구니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끝내 오지 않으셨다는 실망감과 섭섭함에 하마터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죠. 저는 짐을 마저 싸며 4년 동안 정들었던 책상 앞에 마지막으로 앉았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가 보내주신 아름다운 장미꽃은 방금 잘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 위에서 무사히 졸업장을 받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저씨가 오지 않으셔서 저 아주 조금 슬펐답니다. 객석에 앉아있는 키 큰 남자분들을 볼 때마다 혹시 아저씨일까봐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끝내 오지 않으실 거면서 왜 사람을 이렇게 기대하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서운한 마음은 여기까지 할게요. 만약 아저씨가 그 우울한 수요일에 저를 종그리어 고아원에서 꺼내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빛나는 졸업장도 셀리와 줄리아 같은 멋진 친구들도 제 인생에 없었을 테니까요. 지난 4년 동안 부족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인내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는 내일 아침 짐을 모두 챙겨서 다시 코네티컷의 록 윌로우 농장으로 떠납니다. 이제 정말 학생이 아니라 진짜 어른으로서 세상에 부딪혀 볼 생각이에요. 농장에 도착하면 다시 편지할게요. 졸업생 주디 올림. 졸업식을 마치고 록 윌로우 농장으로 돌아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제 앞으로 온 우편물 하나가 농장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아저씨의 비서인 패턴슨 씨였죠. 봉투 안에는 아주 짧은 축하 메시지와 함께 무려 $1000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적힌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저에게 보내는 아주 특별한 졸업 선물이었습니다. $1000면 제가 1년 내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하게 글만 쓰며 지낼 수 있는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수표를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굳힌 뒤 수표를 다시 봉투에 집어넣어 반송할 준비를 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가 보내주신 $1000짜리 졸업선물 수표는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이 편지와 함께 수표는 다시 돌려보냅니다. 저에게 이렇게 큰 돈은 과분하거든요. 고아원 출신인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훌륭하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아저씨가 제게 주신 선물은 이미 차고 넘쳐요. 저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으니 스스로 땀 흘려 돈을 벌고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아저씨의 돈을 더 받게 되면 저는 영원히 아저씨의 온실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아저씨의 다정한 마음만은 제 가슴속에 깊이 간직할게요. 건방지다고 화내지 마시고 제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저는 이번 여름 동안 농장에서 틈틈이 다른 아이들의 공부를 돕는 가정교사 일도 하면서 열심히 독립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주디 올림. 여름이 깊어가던 8월의 어느 날, 록 윌로우 농장에 아주 익숙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비스 펜들턴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은 늦여름 내내 농장에 머물며 저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말을 타고 들판을 달렸고 언덕에 앉아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촌이 갑자기 아주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이죠. 삼촌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던 저에게는 꿈만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삼촌의 청혼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저는 펜들턴 가문처럼 훌륭한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삼촌의 깐깐한 가족들이 제가 부모도 모르는 종그리어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 삼촌은 엄청난 비난과 상처를 받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차마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진짜 이유를 밝히지 못한 채 그저 삼촌과 결혼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삼촌은 제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거절한다고 굳게 오해하고는 아주 창백하고 슬픈 얼굴로 빗속을 뚫고 농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아저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 오늘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어요. 저비스 삼촌이 저에게 결혼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거절해버렸거든요. 사실 저도 삼촌을 아주 많이 사랑해요. 하지만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뻔뻔하게 숨기고 펜들턴 가문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 입으로 저는 버려진 고아입니다 라고 말할 용기도 나지 않았고요. 삼촌은 제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거절한 줄 알고 깊은 상처를 받은 채 떠나셨어요. 비가 쏟아지는데 삼촌이 마차를 타고 멀어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고아라는 제 출신이 이렇게 원망스러웠던 적은 처음이에요. 아저씨, 저 지금 너무 슬프고 괴로워요. 삼촌이 곁에 없으니까 농장 전체가 텅 빈 것만 같아요. 주디 올림. 저비스 삼촌이 떠나고 2달 동안 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아침,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지난 봄에 뉴욕의 출판사로 보냈던 제 첫 번째 장편 소설에 대한 답장이었죠. 봉투 안에는 출판사 편집장이 쓴 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소설이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며 출판을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책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잡지 연재권이 팔렸다며 선인세 명목으로 무려 $1,000짜리 수표를 함께 보내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쓴 진짜 소설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데다 제 힘으로 거액의 돈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삼촌을 떠나보낸 슬픔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에도 아주 오랜만에 벅찬 환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출판사의 $1,000짜리 수표를 아저씨의 봉투에 고스란히 옮겨 담았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 드디어 해냈어요. 출판사에서 제 장편 소설을 책으로 내겠대요. 심지어 선인세로 $1,000짜리 수표를 보내왔어요. 제가 제 머리와 노력으로 진짜 큰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저는 출판사에서 받은 이 $1,000 수표를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저씨께 보낼게요. 지난 4년 동안 아저씨가 저를 위해 대학에 내주셨던 학비와 기숙사비의 첫 번째 빚 상환금이에요.
그동안 저를 믿고 묵묵히 투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종그리어 고아원의 제루샤가 마침내 진짜 작가로 완벽하게 자립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저씨, 성공의 기쁨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요. 저비스 삼촌은 제가 거절한 뒤로 한 번도 연락이 없으세요. 비를 맞고 돌아가신 뒤 아주 심한 폐렴에 걸렸다는 소식만 줄리아를 통해 전해 들었답니다. 차라리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고 솔직하게 다 말해버릴 걸 그랬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미치도록 후회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주디 에버돌림. 저비스 삼촌이 심한 폐렴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한 거절이 얼마나 바보 같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며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웠죠. 그러던 중 패터슨 씨로부터 한 통의 아주 다급하고 짧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언제나 건조했던 비서의 타자기 글씨 대신 무언가 흔들리고 다급한 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미스 씨께서 몹시 편찮으십니다. 귀하를 만나고 싶어 하시니 내일 오후 4시 반까지 뉴욕 메디슨 애비뉴의 저택으로 오십시오. (19년) 평생 한 번도 얼굴을 뵙지 못했던 미지의 후원자, 저의 키다리 아저씨를 마침내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삼촌은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고 저를 키워주신 은인인 아저씨마저 중병에 걸리셨다니 세상이 온통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죠. 저는 뉴욕으로 떠나기 전날 밤 짐을 싸다 말고 떨리는 손으로 아저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패턴슨 씨의 편지를 받고 너무 놀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몹시 편찮으시다니 대체 어디가 얼마나 아프신 거예요? 그동안 제가 학비 문제로 고집을 부리고 퉁명스럽게 굴었던 것들이 떠올라서 너무 죄송해요. 내일 오후에 메디슨 애비뉴로 갈게요. 아저씨를 처음 뵙게 되는 순간을 평생 상상하고 기다려왔는데 그게 아저씨가 아프신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저는 요즘 너무 슬프고 괴로워요. 저비스 삼촌도 많이 아프시거든요. 제가 바보처럼 제 출신을 부끄러워하느라 삼촌의 청혼을 거절해버렸고 삼촌은 빗속을 뚫고 돌아가시다가 그만 심한 폐렴에 걸리셨대요. 만약 삼촌이 이대로 잘못되신다면 저는 평생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아저씨, 내일 뵈러 갈 테니까 부디 그때까지 조금만 기운을 내주세요. 꼭 뵙고 제 목소리로 직접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주디 올림. 다음 날 오후 저는 뉴욕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제 심장도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뉴욕역에 도착해 마차를 타고 도착한 메디슨 애비뉴의 저택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한 갈색 돌집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커다란 참나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중한 차림의 나이든 집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확인하고는 아무 말 없이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두꺼운 카펫이 깔린 2층 복도를 지나 집사는 어느 커다란 서재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주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십시오, 아가씨. 방 안은 커튼이 반쯤 쳐져 있어 약간 어두웠고 커다란 벽난로 속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빛만이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로 앞에 깊고 커다란 안락의자에는 담요를 무릎에 덮은 채 창밖을 바라보는 한 키 큰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의자에 앉아있던 남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백하고 야윈 얼굴, 깊게 팬 눈가. 하지만 저를 바라보며 아주 다정하고 장난스럽게 미소 짓는 그 눈빛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바로 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저비스 삼촌?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비스 펜들턴. 룸메이트의 삼촌이자 록 윌로우 농장에서 함께 책을 읽었던 사람. 그리고 제가 어리석게도 청혼을 거절했던 바로 그 남자가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 나의 꼬마 제루샤가 왔구나.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지난 4년 동안의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우울한 수요일 복도에 비쳤던 다리가 긴 그림자. 제가 셀린의 여름 캠프에 가는 것을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 유럽 여행 대신 록 윌로우 농장으로 저를 보냈던 이유. 그리고 저의 모든 일상과 편지를 알고 있었던 단 한 사람. 저의 후원자 존 스미스 씨와 저비스 삼촌, 그리고 키다리 아저씨는 처음부터 모두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삼촌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삼촌은 창백하고 마른 손을 뻗어 제 뺨에 묻은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어떤 말도 필요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울고 또 웃었습니다. 그날 밤 메디슨 애비뉴 저택의 손님방에 누워 저는 제 생애 첫 번째 진짜 러브레터를 쓰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나의 키다리 아저씨이자 저비스 삼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방금 전 당신과 서재에서 인사를 나누고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설명이 돼요. 아저씨가 왜 그렇게 지미 맥브라이드를 싫어하셨는지, 왜 저를 펜들턴 가문의 소유인 록 윌로우 농장으로만 보내셨는지. 아저씨는 정말 끔찍한 독재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독재자가 바로 저비스 당신이었다는 사실이 미치도록 기쁘고 다행스러워요. 제가 왜 당신의 청혼을 거절했었는지 말씀드렸죠? 저는 고아원 출신이라는 제 처지가 당신의 훌륭한 배경에 누가 될까봐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감추고 싶어 했던 제 밑바닥 시절을 당신은 1학년 때부터 전부 다 알고 계셨다니. 제가 얼마나 엉터리 로맨스 소설을 썼고 수학에서 어떻게 낙제했는지, 제 부끄러운 과거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당신이라니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당신의 병은 제가 책임지고 간호해서 완벽하게 낫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제 평생을 다 바쳐서 당신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커다란 사랑에 꼭 보답할 거예요. 고아원 소녀 제루샤를 훌륭한 대학생 주디로 만들어주신 분도, 그리고 사랑받는 여자로 만들어주신 분도 모두 다 아저씨니까요. 첫 번째 진짜 러브레터를 쓰며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주디 올림. 어둡고 우울했던 고아원 복도에서 시작된 작은 소녀의 편지는 이렇게 뉴욕의 커다란 저택에서 따뜻한 러브레터가 되어 완벽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 던져졌던 주디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수하고 부딪히고 때로는 엉뚱한 고집을 부리며 자신만의 온전한 길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과 자립이라는 두 가지 기적을 모두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냈죠. 존 그리어 고아원의 낡은 옷에서부터 졸업식 날의 새하얀 드레스를 거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까지 주디 에버시 보여준 당차고 빛나는 발걸음이 여러분의 귓가에도 오랫동안 기분 좋은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디가 느꼈을 메디슨 애비뉴 저택의 따뜻한 벽난로 온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포근하게 닿기를 바라며 오늘 밤도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